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2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 상황실로 이어갑니다. 3월 16일 월요일 코로나19 확진자는 어제보다 74명 늘었습니다. 국내 신규 확진자는 이틀 연속 두 자릿수를 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방심은 금물입니다. 신규 확진자가 한 명도 안 나올 때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손 잘 씻기 모두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유럽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WHO 사무총장이 유럽이 코로나19의 진원지가 됐다 이렇게 발표했는데요. 유럽 각국은 지금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경을 닫고 있습니다. 그리스에서는 올림픽 성화봉송이 시작되자마자 취소됐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이탈리아 상황이 좀 심각해 보입니다. 현지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북부 이탈리아 한인회 문흥출 회장님 연결했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걱정이 많으시죠? 네, 연대가 아주 많습니다. 네, 회장님 이탈리아에 사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저는 1998년에 이탈리아에서 이제서 만 22년 살고 있습니다. IMF 때 글로 가셨네요? 네, IMF 사실은 제가 독일에 살다가 예. IMF 때 잠시 한국에 들어갔다가 이태리로 이주해 왔습니다. 죄송한데 무슨 일 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지금 이태리에서 예. 물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패션 그쪽이요? 패션 물류? 아니요, 패션이 아니고 네. 저는 그 해운 쪽으로 해운요? 프로젝트 부분에 물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교민이 얼마나 됩니까? 밀라노에는 교민이 어느 정도 살고 계세요? 네, 지금 이태리 밀라노 쪽에는 네. 등록된 분들과 미등록 분들을 합쳐서 약 2,500명 정도가 살고 있습니다. 2,500명 정도요? 네, 이탈리아 네, 전역에는요? 이탈리아 전역에는 약 6,000명 정도인데요. 네. 공식적으로 등록된 분들은 한 4,500명 정도고, 네. 그게 워킹 홀리데이나 유학생들 네. 단기 오시는 분들 해서 한 6,000명 정도 됩니다. 이탈리아는 지금 그 식당, 술집 거의 모든 그 가게를 그냥 닫았습니다. 영업 금지를 2주간 금지했고 이동을 못하게 했어요.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동도 자유롭지 못하고요. 업무상이나 그다음에 의료 부분 이런 때에는 이동을 할 수 있는데 그때도 사실은 자술서 여기 말로는 아우토 체르티피카치오네라는 그 자술서 정부에서 규정한 그 자술서를 써서 그걸 가지고 다닐 때 한해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집 밖에는 못 나가는데 그런 네. 허가서를 받아야 밖을 나가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허가서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 허가서를 만들어서 예. 불신 검문에 대비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친구 만나러 가거나 밥 먹으러 나가거나 그러면 제재를 받습니까? 일단 가족 방문이라든가 예. 친구를 만나라든가 간다든가 사적 방문은 일절 허용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그 자체는 만약에 발각이 되면은 예. 벌금이나 또 구류를 살게 됩니다. 벌금이 센가요? 벌금이 한국 돈으로 한 28만 원 정도 되고요. 아, 네. 그냥 나갔다가. 네. 네. 그래서 아예 나갈 생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밀라노 두오모 앞에요. 그 옆에 몬테 네. 나폴레온의 그 거리랑 그 번화가는 지금 풍경이 어떻습니까? 거기는 거의 사람이 움직이질 않고 있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그럼 그냥 산책하는 분들 한두 분 있을 정도지. 네. 실제는 상점들이 식당, 그다음에 바 모든 그 상점들이 대부분 생필품을 파는 곳, 그다음에 약국 등을 제외하고는 다 문을 닫았기 때문에 네. 사람이 실제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관광 목적으로 움직이는 것도 허락되지 않기 때문에 네. 실제 그쪽은 거의 텅 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 상태로는요. 회장님, 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창궐했고 그리고 왜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습니까? 제가 단정하기는 좀 어렵습니다만은
우선에는 이탈리아 사람들의 문화적인 면이 있습니다. 네. 서로 잘 어울리고 또 가까이서 대화를 많이 하고 또 주말이 되면 이쪽에는 꼭 부모님을 찾아가서 식사를 같이 합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한 사람의 보균자만 있어도 슈퍼 전파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또 그다음에 또 확진자를 관리하고 동선을 파악해야 되는데 네. 이런 것들이 거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제2, 제3의 전파자가 알지도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이것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 이유는 프라이버시 규정이 모든 규정에 앞서 있기 때문에 동선 파악을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납니다. 네. 거기다가 아시다시피 3월 9일 날 롬바르디아 주와 14개의 북부 지역의 지방에 예. 폐쇄령을 내렸는데 이게 사전에 누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빠져나갔군요. 북부 이탈리아에 있는 분들이 이 지역에 해당되는 분들이 엄청나게 빠져나갔습니다. 아, 그렇죠. 예, 동선 파악도 안 되고 확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나가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이 원인이 아닌가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이태리 사람들이 평소에 토마토 많이 먹고 마늘도 많이 먹고요, 올리브 많이 먹고 몸에 좋은 거 많이 먹는다고 자랑 많이 했는데 이 토마토나 마늘 이게 면역력하고는 그렇게 큰 상관관계가 없나요? 지금 당장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면 아시다시피 어제도 368명이 죽고 거의 3,600명이 넘는 수가 지금 그 확진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네. 지금 당장 이 코로나 바이러스 19에는 큰 역할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네. 저기 아까 거리 분위기는 텅 비었다고 하는데 저희 뉴스에서 봤는데 발코니에 나와서 노래 부르고 박수 쳐주고 서로 격려하는 이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감동적이던데 밤에 그렇게 아리아를 부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네,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확진을 받고 또 사망했기 때문에 어쨌든 이게 좀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어떻게요? 여러 건물에 8시쯤에 나와서 모든 그 건물에 소등을 하고 예. 그다음에 그 스마트폰 플래시를 켜서 한 1분에서 5분 사이 이렇게 애도의 시간을 가지는 그런 모습이 플래시몹으로 나타났습니다. 아, 예. 그래서 다는 아니지만 여러 건물에서 특히 북부 쪽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네네. 동양인에 대한 차별이나 혐오가 있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됩니다. 처음엔 그런 뉴스도 좀 있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 동양인들에 대해서 약간 그런 색안경을 끼고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지나가면은 제스처를 쓰면서 약간 혐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아, 예. 북부 쪽은 뭐 그런 정도가 대부분인데 네. 남부 이탈리아는 제가 들은 바로는 동양인이 지나가면 코로나 하면서 예. 부르는 그런 아주 경멸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안타깝네요. 이탈리아 언론에서 한국 상황은 어떻게 보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한국 정부의 대처 능력이나 대처 상황에 대해서 뭐 평가하거나 그런 보도도 있습니까? 네, 이태리에서 한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지금 거의 매일 지금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식입니까? 거의 매일 나오는데 한국의 신속한 대응이라든지 그다음에 확진자에 대한 동선 파악을 해서 알려진다든지 여러 가지 이 대책을 세워서 빠른 시간 안에 확진자에 대한 경계, 예. 그다음에 제3, 제2, 제3의 전파자를 막는데 이것이 바로 또 이태리에서 예. 적용돼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보도가 있습니까? 언론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이탈리아 한인회에서 지금 대구를 위해서 모금 운동을 하고 계신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모금을 3월 4일부터 저희들이 시작해서 3월 20일까지 저희들이 모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회장님, 이탈리아가 지금 더 위험하니까 이거 모금 운동 해가지고 거기에서 쓰셔야죠. 네, 그런 부분도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은 모금 운동을 시작할 때
동기가 된 것은 사실은 대구에서 뉴스를 통해서 저희들이 보았을 때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이 증가되면서 인적 물적 자원이 부족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멀리 있지만은 같은 민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대구시에 도움이 되고자 이제 기금을 조성하게 됐는데요. 네. 특히 취약계층 환자분들하고 환자를 위해서 사투를 부리는 그 의료진들에게 조금 도움이 될까 해서 저희들이 모금 행사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저희들은 일단 밀라노 교민들이 걱정입니다. 그리고 회장님을 네네. 비롯한 밀라노 이태리에 있는 한국 교민들이 걱정이니까 일단 거기서 조금 잘 버텨주세요. 네, 그러도록 저희들도 노력하겠습니다. 회장님 하나 물어볼게요. 네네. 이태리가 안전한 것 같아요? 한국이 안전한 것 같아요? 지금 그 판단은 저는 이태리에는 사실은 그렇게 뭐 깜깜이 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확진자 의심 환자가 있어도 사실은 저희들이 병원으로 바로 찾아가지도 못하고 병원의 의료 그 혜택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지금 병원은 넘쳐나고 해서 자가 격리 상태에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예. 그런 걸 볼 때 한국이 훨씬 더 안전하고 또 좋은 환경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회장님, 저 비상한 시국입니다. 좀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민들도 잘 챙겨주십시오. 네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이탈리아 한인회에서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들한테 전해주십시오. 저희가 돕겠습니다. 네, 저희들 뭐 말씀 나온 김에 조금 말씀드려도 될까요? 조금만 하세요. 네네.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마스크입니다. 네. 이탈리아에는 마스크를 끼는 문화가 없기 때문에 생산 공장도 거의 없는 상태다 보니까 마스크를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네. 뭐 특히나 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 중에 10번째 국정과제가 해외 체류 국민 보호 강화 및 재외 동포 지원 확대인 만큼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문제가 심각한 이탈리아 교민들을 위해서 네. 특단의 조치를 좀 내려서 마스크를 좀 지원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좋은 총영상하고도 지적입니다. 긴급하게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네. 총영상에서도 외국을 통해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진행은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마스크 지원을 좀 받았으면 한국 교민들이 받는 줄 서서 받는 마스크라도 저희들이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얘기 저희가 크게 외치겠습니다. 네, 건강 챙기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하십시오. 지금까지 북부 네, 이탈리아 한인회 문흥출 회장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정한나 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전격 인하했습니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연 0.75%로 사상 처음 0%대로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진정세를 계속 이어가면서 안정세를 확고히 할 수 있는지 여부가 수도권의 방역 성공 여부에 달렸다면서 자치단체가 협력해 방역을 강화해달라고 주문했습니다. 유럽에서 국내로 입국하려던 내국인 가운데 4명이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진행한 코로나19 진단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코로나19 국난극복위원장이 국회가 코로나 추경안을 내일까지 처리해달라고 거듭 요청했습니다. 미래통합당 심재철 원내대표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추가 경정 예산안과 관련해 상황이 아무리 심각하다 할지라도 밑빠진 독에 물붓는 세금 살포는 방역도 경제도 모두 놓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세계 각국이 이동 제한 조처를 함에 따라 올해 석유 수요 감소폭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외신들이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예전 같진 않겠지만 계속 똑똑해진다. 쑥덕. 오늘 비데이 기자실에서는 과연 어떤 소리가 날까요? 들어보시죠. 기자들의 수다. 라이브 비데이 기자실을 찾은 오늘의 기자는 KBS 보도본부 최경영 기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진실탐사 엔터테이너 최경영입니다. 엔터테이너 얘기하지 마시고 제가 경제부 기자 중에 제일 네. 그 경제 교사처럼 이분들 기사는 꼭 봅니다 하는 기자가 박종훈 기자가 있고요. 박종훈 KBS. 기자. 예. 예. 서울대 경제학 박사 출신입니다. 네, 한국은행에 나왔고 예. 글 쓰는 게 실물 경제를 정확하게 잘 읽습니다. 거시경제를 잘 알죠. 네. 예. 그리고 최경영 기자입니다. 우리가 네. 경제 선생님으로 모실 만한 저는 그냥 그런 MBA 분입니다. 출신이라 네. 박종훈 기자처럼 알지는 못하고요. 아니 최경영 예. 기자도 굉장히 깊은데요. 약간 예. 싼티가 납니다. 그래가지고 엔터테이너라고 다니고 약간 싼티가 나서 그런데 경제교사로 모실 만합니다. 한국은행에서 전격적으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금리 인하를 전격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예. 0.75%. 금리가 기준금리가 0.75면 이제 이자가 아예 없다 이렇게 봐도 되죠? 이게 0%니까요. 이자는 조금 주겠죠, 뭐. 네. 한 1%는 주지 않겠어요? 네. 그런데 예. 자 0% 금리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미 연준이 일단 갑자기 새벽에 금리를 내렸잖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미 연준이 0에서 0.25%로 1%포인트나 낮춰버렸어요. 엄청난 예. 수치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로 엄청나냐면 리만 브라더스가 망했을 때 1%포인트를 하락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루 만에 그것도 3월 지금 보름 동안에 1.75%포인트를 낮춘 거예요. 이건 엄청난 거죠. 네. 예. 그러니까 그걸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지금 연준이 이게 단지 어떤 금리 때문인가 아니면 실물 경제가 우리한테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뭔가 좀 이상해. 빨리 막아야 되겠어. 이런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미국 주식시장도 선물시장도 지금 떨어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좀 사인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7천억 불 정도 양적 완화를 사실상 QE를 또 한다는 건데 미국 국채만 사는 거는 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택저당증권이라고 해가지고 MBS를 산다는 거 아니에요. 이 주택저당증권은 우리가 과거에 2008년 금융위기 때 CDO라 그래가지고 주택저당증권을 통해서 파생상품을 만들었는데 그 파생상품들이 부도가 나면서 전체 미국 실물 경제가 와르르 무너지고 미국의 5대 투자 은행 가운데 3개가 인수합병되거나 아니면 리만 브라더스처럼 망해버리거나 이런 상황이 됐거든요. 최경영 기자님 그런 얘기는 최경영의 경제쇼 가서 얘기하시고 예. 연준 너무 어려운가? 5대 투자은행 뭐 저당증권 이런 얘기는 거기 가서 하시고요. 자, 뭐가 궁금해요? 미국에서 금리 인하했다. 우리도 금리 인하했다. 이거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됩니까? 이걸 파월 의장 이야기대로 제가 그대로 해드릴게요. 네. 지금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네. 나도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도 여기서 미 연준 의장도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진 정책 수단은 다 썼다. 그러니까 미국 연준 그러니까 우리 한국은행이 과 똑같은 것이죠. 그쪽은 정책 수단 다 썼다. 남은 것은 하나다. 재정정책, 정부나 국회에서 해야 된다. 자영업자나 중소기업들은 당신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파월 의장이 직접 이야기한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파월 의장도 모르겠다고 하고 최경영 기자도 모르겠다고 하면 어떻게 하냐고요. 자 윤세현님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그렇지 이런 질문 좋습니다. 말초적이라고요? 아닙니다. 이거 직접적입니다. 이거 대답하셔야 되고. 그게 자 훈이서님 질문이요. 그럼 앞으로 대출 계획 있는 사람들은 언제부터 금리 영향을 받을까요? 이거 금방 받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은 은행에 돈을 묶어놔봤자 이자가 없어. 그러면 은행에 있는 돈이 다른데 실물 경제로 갈겠죠. 부동산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걸 뭘 사는 데로 가겠죠. 모르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향에다 플러스 마이너스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정적인 게 실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금리를 계속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정책 수단은 거의 다 썼기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는 0.75%니까 한 번 더 정도 낮출 그런 여지는 조금 있는 것 같아요. 0.25%포인트 정도 낮출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지난 2009년 이후에 계속 사실은 금리를 인하해 왔지 않습니까? 낮춰왔죠. 그런 마약 같은 효과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냐? 그것은 상당히 미지수다. 그럴 것 같지 않다.
왜냐하면 지금 이미 셰일가스 컴퍼니들 있잖아요. 미국의 중소형 셰일가스 컴퍼니들이 유가가 30불대 정도로 하락했습니다. 50불에서. 계속 그러면 곤두박질 치고 있습니다. 수익성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고 그쪽이 보통 한 10% 정도의 채권을 주면서 그러니까 이자를 주면서 아주 그 정크펀드 수준으로 지금 전락을 해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안 좋은 기업들은 많이 망할 수가 있습니다. 예. IMF 때 경제 위기가 예. 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보면 부동산이 하락했고 예. 돈 있는 사람, 실제 돈 있는 사람이 굉장히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서 예. 그 뭘 땅을 사거나 아니면 뭐 그 물건을 사거나 그럴 때 대우를 받았지 않습니까? 지금은 달라요. 지금은 다릅니까? 지금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때도 그렇고 박근혜 정부 때 대우조선 관련해서도 네. 부도가 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기업들 사이즈가 크고 재무제표가 뚜렷한 기업들은 우리가 어떻게든 구제금융을 하든지 어떻게 할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미국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고 자영업, 중소기업 그리고 가계의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멀리 많이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 사람들을 일일이 구제금융을 해봤던 경험이 없는 거예요. 예. 지금 전대미문의 상황인 겁니다. 이런 IMF 때 상황은 같은 경우 대기업 무너지는 그렇죠. 공룡들을 살리려고 예. 우리가 공적 자금도 투자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는 지금은 대기업들은 조금 그 재무제표도 탄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극화가 돈이 11년 동안 금리 인하를 했습니다. 2008년 네. 이후에 금리 인하를 저금리 기조화해서 돈이 다 어디로 갔냐? 대기업들로 대기업한테 있어요. 갔잖아요. 네. 대기업만 그리고 쌓아놓고 있어요. 중소기업들하고 가게는 대출만 쌓아놓고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미국, 중국, 한국의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 중소기업하고 가게들 빚 많은 거기는 지금 위험에 노출됐죠. 그래서 파월 의장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영업과 중소기업과 관련해서는 당신들 정부나 국회가 알아서 해야 된다. 이것은 면피성 발언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그 똑바로 새겨야 될 것들은 뭐냐. 기획재정부랄지 지금 드문드문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네. 관료들이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행동을 해야 돼요. 네. 근데 지금 추경이 무슨 만내 정내 명확하게 지금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과 굉장히 힘든 분들이 굉장히 있거든요. 예. 그거는 지금 당장 행동을 취해야 된다. 그게 전반적인 무슨 금리 인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부자들도 혜택 받고 가난한 사람들도 혜택 받아요. 네. 근데 지금 상황은 양극화로 너무 상황이 벌어져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타겟을 정해서 아주 디테일한 정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중소기업은 항상 어려웠잖아요. 그렇죠. 은행에서 중소기업은 돈 빌리기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죠. 돈이 있다는 거, 예. 돈이 필요 없다는 걸 증명해야 은행에서 줘요. 예.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는 그 금리 인하를 해도 예. 혜택을 잘 받기 어려워요. 그러면 예. 중소기업은 많이 쓰러진다. 자영업자들은 많이 굉장히 힘들어지기 때문에 예. 그다음에 그래서 정부에서 그 융자를 좀 저리로 그 연장을 해주거나 네. 그 상환 기간을 좀 연장을 해주거나 좀 바꿔주거나 네. 예 저금리 대출로 이런 정책적인 수단이 분명히 나와야 된다는 거죠. 은행에만 맡겨두면 안 된다 이 상황은. 수희님이 한국 정부 예. 경제 관료들이 행동을 미적거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아 그렇습니다. 2405님 주 기자님 최경영 기자님 소중한 분입니다. 귀하게 대해주세요. 예. 왜 저한테 그러세요? 최경영 경제쇼 화이팅입니다. 이분 알바 같습니다. 이분 괜히 읽어준 것 같아요. 네. 알바 아니야. 네.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미국 코로나 이야기도 좀 해야 되는데 네. 연준 넘어가서 미국 코로나 이야기를 하자면 네. 마크 그린 이야기를 아까 했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마크 그린과 관련해서 하도 지금 얼척이 없이 쓰고 있기 때문에 네. 맥락을 좀 봐야 될 것 그 같아요. 얘기 하겠습니다. 예. 우리나라 언론은 예. 외국에서 뭐 한마디만 나오면 그걸 가지고 확대 재생산. 그런데 정확한 내용도 아니고요. 허리만 잘라서 다르게 보도하는 데는 좀 선수들입니다. 너무 황당해요. 그래서 네.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네. 지금 현재 이 발언이 나온 상황은 미국 하원의 코로나 청문회 상황입니다. 네. 똑같아요. 그러면 미국도 하원이 민주당이 잡고 있잖아요. 네. 민주당이 잡고 있는데 야당에서 얼마나 맹폭을 했겠어요. 했죠. 수요일 날에 캐롤 멜론이라는 그 뉴욕 주의 연방 하원의원입니다. 민주당
소속인데 야 한국은 일주일 만에 6만 6천 명하고 네. 미국은 4,900명 했는데 왜 그렇게 CDC에서 우리로 보면 질병관리본부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왜 그렇게 대응을 못하냐라고 네. 하니까 이 사람이 버벅거린 거예요. 닥터 레드필드라는 이 센터장이 네. 버벅거리면서 아니 우리도 진단키트를 개발했는데 시약 하나가 약간 그 QC 차원에서 그 질 검사를 할 때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좀 에러점이 있고 이걸 대량 생산할 때 약간 에러점이 있다. 이래가지고 민주당한테 완전 박살이 났어요. 네.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마크 그린이 나선 겁니다. 네. 나섰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본적으로 육군 중령 출신인데 육사를 나왔다가 의과대학으로 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군 중령 육사 이거 예. 듣기 어려운 건데 그냥 깊으시네요. 예. 심오하시네. 군의관 출신이야. 군의관도 했어요. 네. 군의관 출신이어서 근데 중령 출신을 2017년에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육군성 장관으로 앉히려고 했어요. 이분을 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육군 참모총장, 국방부 장관으로 앉혀버리려고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은 아니지. 그냥 육군성 장관이니까 참모총장급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분이 말 실수를 많이 한 거죠. 성차별 관련된 발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낙마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연방하원 의원이 돼요. 근데 연방하원 의원이 될 때에도 본인의 의학적 지식이 별로 뛰어나지 않다라는 거를 한 번 더 입증을 해요. 그게 네. 어떤 거냐면 백신을 맞는데 백신에 일종의 방부제가 있어가지고 네. 그걸 맞으면 자폐증이 많이 걸린대라고 유권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해보니까. 그건 또 위험한 말인데. 그렇죠. 그래서 미국 의사협회가 난리가 나서 이 독감 백신을 맞는데 그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이런 군의관 출신이 있다고 해서 아주 맹비난을 받습니다. 원래 좀 유명한 사람이었군요. 예. 예.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친위대가 예. 코로나 청문회와 관련해서 민주당에 아주 깨지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네, 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을 옹호하기 위해서 네. 했던 발언을 한국 언론이 예.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그분이 한 얘기를 그대로 전한 것도 아니에요. 그대로 전하지도 않았어요. 네. 예. 그 진단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한국에서 쓰지 않는 방법을 가지고 지금 얘기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도 CDC의 센터장이 스스로도 인정을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한 시기에 한국과 비슷한 진단키트를 우리도 개발했다. 네. 그런데 대량 생산할 사업자를 찾지를 못했고 앞으로 계속 찾고 있고 그 시약과 관련해서 질검사 그게 하나 질검사가 제대로 QC가 안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늦어진 거다라고 인정을 해버린 상황입니다. 네. 예, 근데 그런 이야기는 쏙 빼고 마크 그린 이야기만 이야기를 한 거죠. 예. 품질 검사 관련해서 한 부분이 잘 안 됐다는 건데 그렇죠. 왜 우리 언론은 외국에서 나오는 작은 비난이나 비판도 갖다가 왜 이렇게 확대 재생산할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맥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게 우리 국회 같은 상황에서 여야가 치고받고 하면서 어떤 미국의 위신이 많이 떨어지니까 마크 그린 같은 친위대 의원이 나와서 트럼프 행정부를 보호하려고 했던 거구나 라는 그 전체 맥락을 이야기하면서 해주면 좋을 텐데 네. 그게 아니고 본인들도 정치적이니까 예. 그런 네.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19로 쏟아지는 언론 보도 예. 어떻게 보세요 전체적으로? 시간이 그거 해야 되는군요. 아니야 짧게 이제 지금 LA타임즈에 나온 거를 제가 짧게 소개를 해드리면 네. 기본적으로 인간은 불확실성, 모르는 것에 관해서 참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뇌가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한대요. 나쁜 뉴스에 먼저 간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코로나 뉴스를 섭취를 해라라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루에 10분만 해라. 뉴스를 10분만 봐라. 네, 하루에 10분만 봐라. 코로나와 관련해서. 특히 새로운 소식이 아니면 보지 마라. 예. 예, 똑같은 뉴스를 반복하면 그게 외상증후군이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심각하네요. 우리 세월호 참사 취재할 때 있잖아요. 네. 제가 관련해서 이제 박종대 씨 박수현 군 그 테이프 있지 않습니까? 그 뭐였죠? 휴대폰 영상. 네. 그거 편집할 때도 거의 외상증후군을 입을 정도로
굉장히 아프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계속 보여주잖아요. 네. 또는 나쁜 뉴스를 계속 보여주면 뉴스를 공급하는 공급자들도 그렇고 시청자 청취자들도 그렇고 나쁜 뉴스에는 본인이 외상 증후군을 입을 수 있다. 그럼 굉장히 심리적인 이야기다. 네. 그래서 본인이 컨트롤해야 된다. 그런데 예. 10분 우리 국민들 10분만 뉴스 보라면 진짜 엄청난 고문일 것도 같습니다. 예. 지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최경영 기자님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정보센터로 가겠습니다. 김민희 씨. 교통량이 늘면서 사고까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노우지 분기점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는데요. 부근으로 극심한 정체만 남아 있습니다. 이후로도 송내 부근까지 9km 구간에서 긴 정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 가서 판교를 지나서는 구리 쪽으로 성남에서 성남여금소 사이와 송파에서 서안암 부근, 다시 하남 분기점에서 토평 사이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구리에서 판교 쪽으로 송파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서안암부터 7km 구간에 서 정체 심합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으로도 여전히 한남부터 서초 사이와 또 신갈분기점 일대로 지나는 차량들이 많고요. 이후 영남권 영락 부근에서 있었던 사고는 처리 작업이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부근으로 더딘 흐름 남아 있습니다. 반대 서울 방면으로는 기흥에서 수원 사이와 다시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당신의 퇴근길, 야근길, 하굣길, 정처 없이 걷는 길, 그 모든 길에 변함없이 함께합니다. KBS 1라디오 라이브 비상대책위원회. 여론조사를 읽는 본격 정치 토크, 여론의 눈동자.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님, 그리고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두 분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18일까지 비례연합정당 구성을 확정해야 된다, 이렇게 못 박았네요. 그래서 민주당은 연합정당의 비례순번 뒤로 가겠다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 이 상황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님, 네네. 정의당은 이 비례연합정당에는 안 갑니까? 지난주부터 이 질문을 제가 한 10,000번쯤 받았는데요. 네. 10,000번쯤 답변을 드렸는데 또 물으십니다. 아니요. 근데 안타까워서 그래요, 저는. 안 갑니다. 아니, 안 가는 게 안타까울 일이 없고요. 네. 가지 않는 것은 정의당이 원칙을 지키는 것이기도 한 동시에 또 가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 저희도 저희 나름의 선거 전략을 네. 있겠죠.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안타까워할 문제가 아니고요. 저는 실리를 좀 챙겼으면 하는 생각이어서. 물론 뭐 실리가 거기에 좀 더 있을 수 있는데 네. 당장의 실리는 그렇지만 앞으로 정의당이 가야 될 긴 정치에 남아있는 과정을 생각한다면 이제 그런 실리는 결코 실리가 될 수 없다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이런 거죠. 저희가 이제 비례연합당에 대해서 가장 이제 내부에서 큰 이견이 없이 반대하는 이유는 정당 간 정책 결정을 실종시키는 겁니다. 네. 그리고 미래통합당이냐 아니냐의 선택만 남겨놓고 미래통합당이 아닌 쪽으로 다 모이자. 근데 이제 정의당은 뭐 여러 그 정책 가치들을 가지고서 이 선거에서 경쟁하고 싶거든요. 그러려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든 거고. 네. 근데 그걸 몰각시키는 이런 어떤 그 변칙에는 동참하기 어렵다. 아니, 이견 없이 반대하지 않습니까? 정의당에서는. 네. 이견이 좀 있어야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 물론 우리가 이제 언제. 개별적인 이견이 당연히 있고 예. 토론 과정에서 이견이 있죠. 네. 그러나 이제 그게 수렴된 당의 결정은 최종적으로 그 결정이 난 거죠. 네. 비례대표 정당 투표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떻게 나왔습니까? 박시영 대표님? 민주당이 37.7%, 미래한국당이 29.2%, 정의당이 7.2%, 공화당이 5.4%, 국민의당이 5.4%, 공화당이 2.3%, 민생당이 1.8%, 민중당이 1.4%로 조사됐습니다. 네, 정의당이 7.2%네요. 범여권 비례연합정당이 몇 개 생길 것 같습니다. 이 다른 비례연합정당을 넣은 여론조사도 나왔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오마이뉴스가 세 가지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시뮬레이션 좀 했는데요. 네. 일단 지지도만 좀 살펴보면요. 네. 지금 방식대로 민주당을 찍겠다라는 응답은 36%. 그러니까 여권발 비례연합이 출범을 하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했을 텐데. 이건 빼죠. 출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가시죠. 이건 지나가고요. 예. 시민을 위하여 정치개혁연대 그 플랫폼 정당이 준비하고 있는데요. 네. 이 정당과 민주당이 합류하고 예. 하나 됐을 때를 가정하되 열린민주당이라고 손혜원 정봉주 전 의원이 참여하는 정당이 있는데 네. 이 정당들은 별도로 독립적으로 나설 경우를 상정하고 조사를 해봤더니요. 통합당, 시민전개련, 그다음에 민주당이 합쳐지는 통합당을 찍겠다는 게 30.1. 예.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이 8.3 네. 이렇게 조사됐고요. 미래한국당은 32.4로 조사됐고 정의당이 8.3, 국민의당 5.1, 민생당은 2.1%로 기록됐습니다. 그럴 경우 정의당은 8.3%입니다. 그런데 이 확률이 가장 큽니다. 네, 지금 상황은 이런 확률이 좀 커 보입니다. 네, 확률이 큽니다. 그럼 조사 기호 먼저 말씀드리고 저희가 말을 이어가겠습니다. 조사 기호 좀 알려주세요. 이 조사는 오마이뉴스가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3월 11일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무선 전화 면접 및 유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응답률은 6.9%,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리얼미터 또는 중앙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자, 비례연합정당이 시민을 위하여가 하나 있고 네. 그다음에 열린민주당이 하나 있는 경우 이 두 그 비례 위성 정당이 두 정당이 있는 경우 위생 정당이라면 아마 기분 나빠할 겁니다. 기분 나빠도 뭐 그렇게 비례연합정당과 열린민주당을 상수로 놓고 상정했을 때 이 경우 의석 배분은 어떻게 됩니까? 정확히 계산은 아직 안 해봤는데요. 네. 정의당이 되게 한 이럴 경우에는 5석 남짓 될 것 같고요. 많이 돼야 6석이고 5석이 6석. 마찬가지입니다. 열린민주당도 5석 정도. 예. 많아야 6석. 뭐 이 정도일 것 같고요. 미래한국당은요? 미래한국당은 정확히 계산을 안 해봤습니다만 대개 17석 뭐 내외 아닐까 싶습니다. 17석이요? 네. 그다음에 비례연합정당은요? 비례연합정당 뭐 16석 뭐 이 정도 되겠죠. 16, 17 비슷하고. 뭐 비슷할 겁니다. 예. 이런 경우. 네. 이 시나리오를 상정해 놓고 정의당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거죠? 뭐 정의당이 상정한 시나리오는 아니고요. 예. 일단 뭐 선거는 가봐야 알기 때문에 지금 한 달이나 남은 선거를 현 시점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뭐 판단을 할 수는 없고 뭐 어느 정도 전망을 하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네. 아까 이제 위성정당이라면 기분 나쁠 거다 그러는데 사실 위성정당적 조짐이 오늘부터 나타나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무총장이 이와 관련돼서 어제 브리핑을 했는데 18일까지 연합정당 참여를 결정해야 된다. 다른 정당들이. 그리고 연합정당에 참여하는 정당들은 4년간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개혁에 동의하는 정당이어야 된다. 가이드라인을 친 거죠. 갈 수 없는 정당은 좀 더 원칙적인 문제 제기를 하는 정당은 안 된다라는 입장을 그은 거고. 그래서 이제 민중당 같은 경우 물어보니까 좀 곤란하다는 입장 표명을 했고. 예. 그리고 뭐 번호도 10번 이후로는 민주당이 하겠다. 그래서 시작점을 10번이라는 걸로 대충 시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늘 뭐 정치개혁 시민연합에서 성명서도 나온 걸로 보입니다만 결국에 아무리 아니라고 부인해도 민주당이 주도하고 민주당이 판을 짜는 구도로 이 비례연합정당을 만들어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 거라고 보고 그게 위성정당입니다. 네, 6192님입니다. 정의당이 통합비례연합정당에 안 가는 것이 원칙적이고 정의롭습니다. 그러나 정당 간의 선거에서 수적 열세가 되면 전쟁에서 지는 것과 같지 않나요? 이런 뭐 의견도 주셨습니다. KBS에서 4.15 총선 격전지 후보들의 가상 대결을 실시했습니다. 한국일보와 함께 한국리서치에 공동 의뢰한 건데요. 하나씩 좀 살펴볼까요? 광진을에서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과 오세훈 전 서울시장 어떻게 됐습니까? 네, 지도만 놓고 보면 고민정 43.3%로 오세훈 32.3%에 비해서 대략 11%포인트가
고민정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오차범위 바뀝니다. 네. 당선 가능성만 따져봤더니 고민정 42.5, 오세훈 35%로 오차범위 내 당선 가능성은 접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고 후보가 당선 가능성에서도 앞서네요. 네. 이 동네가 그렇게 쉬운 동네는 아닌 걸로 아는데 여당한테. 여기는 일단 지역 자체는 그 민주당세가 강한 지역이고요. 아, 네. 예, 강한 지역인데 이제 오세훈 전 시장의 개인기가 있기 때문에 네. 개인 득표율이 상당히 이제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고민정 후보가 지역 내려간 지 이제 뭐 일주일 열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이제 주민들 사이에서 접촉면이 넓혀졌고 소문이 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보다는 격차가 제법 벌어져 있는 것으로 이 조사 결과는 나왔습니다. 네, 고민정 후보가 앞서고는 있지만 오차범위 내 접전입니다. 다른 후보, 다른데 궁금합니다. 동작을 궁금합니다. 네, 동작을 민주당의 이수진 전 판사죠. 이수진 전 판사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37%로 조사됐고요. 나경원 의원을 지지하는 의견은 33.4%로 둘 간의 오차범위 내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깜짝. 네, 그러나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나경원 의원이 49.9%로 이수진 전 판사 29.9%에 비해서 무려 20%포인트 높게 조사돼 아직 바닥 정선은 나경원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접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광진을 가상대결 여론조사 개요 먼저 들어야 됩니다. 이번 조사는 KBS와 한국일보가 공동 1회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각각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조사 실시 기간은 서울 광진을, 서울 동작을, 경기 안양동안을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이었고 경기 고양정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이었습니다. 응답률은 서울 동작을 11.5%, 서울 광진을 14.8%, 경기 안양동안을 16.9%, 경기 고양정 17.3%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나경원, 이수진 판사 대결 여기 접전이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지지율은 접전인데 네. 어쨌든 당선 가능성은 아직은 이제 나경원 의원이 우세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뭐 이수진 전 판사가 투입된 게 얼마 안 됐죠. 일주일 남짓이니까 네. 이 지역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2주 정도 뒤에 어떤 우열이 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론조사 개요 이것도 듣고 올까요? 아니요, 이게 지금 한꺼번에 개요가 같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동네로 가볼까요? 고양정 여기는 지금 국토부 장관이신 김현미 장관이 계시던 자리였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현미 장관이 불출마를 했기 때문에 이용우 전 카카오뱅크 공동대표가 민주당 후보로 나섰는데요. 네. 이용우 전 대표를 지지한다는 응답이 35.7%였고요. 김연아 지금 이제 그 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이죠. 김연아 의원을 지지한다는 의견이 29%로 지금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고요. 네.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 이용우 39, 김연아 31.2%로 오차범위 내에서 이용우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사실 그 고양 그쪽 네. 분들이 일산 분들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불만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김연아 부동산 전문가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이 여기로 투입됐는데 효과를 볼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민주당에서 그런 면을 대비해서 경제 컨셉으로 일산 쪽을 후보를 전진 배치한 것 같습니다. 이용우, 옆 지역은 뭐 홍정민 네. 이런 식으로 경제 컨셉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고양 일산 전체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고양 지켜봐야죠. 일산 전체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그거는 뭐 우리 옆에 예, 뭐 저도 그쪽 지역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느 지역이나 예. 막론하고 선거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아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일단 이제 큰 두 개의 당에서 후보들이 좀 생소한 인물들이 왔습니다. 그 지역에서 계속 정치를 하셨던 분이 지금 거의 없어요. 고향 갑 정도를 빼놓고는 심상정 의원이나 뭐 이런 분들을 빼놓고는 네. 그 점이 유권자들한테 조금 의아함을 네. 더해주고 있고 한편에서는 묘한 이제 소외감 같은 것도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예. 이 지역을 조금 우습게 보는 거 아니냐. 네. 그래서 전략공천이라는 이름 하에
지역의 연고나 혹은 지역 상황을 잘 모르는 낙하산 후보들을 내린 거 아니냐 이런 네. 불만들이 조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심상정 후보는 진보 진영의 그 간판 같은 사람인데 간판 요새 여론조사나 그 지역 풍향계를 이렇게 보면 조금 다른 목소리도 들리고 그래서 뭐 아무래도 여러 이유로 집중적인 공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여론에 좀 반영이 되는데요. 네. 결과적으로 뭐 이걸 이기고 나가야 어쨌든 심 대표도 그 진보 대표 간판으로서 예. 이 진보 정당을 일정한 선거 결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뭐 이기고 나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대구 여론조사가 네. 갑자기 뜨거워지기 시작했어요. 대구 선거는 사실은 네. 뭐 하나마나 네. 당만 보고 찍곤 했는데 이번엔 조금 관전 포인트가 네,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김부겸 전 장관이 나선 지역도 있지만 네. 홍준표 전 대표도 뭐 무소속으로 나서겠다 해서 이제 대구도 관심이 좀 커졌죠. 네. 이번 조사는 대구 수성갑 예. 김부겸 전 장관이 나선 지역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네. 그 지역에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원래 수성을에서 국회의원을 지냈던 주호영 의원이 수성갑으로 예. 배치를 했습니다. 전환 배치됐어요, 전환 갑자기. 배치됐죠. 옮겨갔는데요. 네.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더니 김부겸 의원이 32.1, 주호영 의원이 37.3으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이루고 있었고요.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는 주호영 의원이 44.6, 김부겸 의원이 30.9%로 주호영 의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크게 차이가 나네요. 그렇습니다. 당선 가능성은 차이가 있고 지지율 오차 범위 내 접전인데 무응답층이 상당히 두텁죠. 예. 그래서 대구에서 무응답층은 인물을 좀 중시하는 경향이 엿보입니다. 그래서 김부겸 전 장관이 기존의 여론조사보다는 격차를 좀 좁혀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그래요? 네. 굉장히 어려운 싸움을 벌이고 있군요. 대구인데 사실 그렇기도 하죠. 근데 지난번 선거 때 김부겸 후보의 여론조사 이 동향은 어땠습니까? 지난번에는 뭐 상당히 초기부터 좀 안정적으로 높은 편이었고요. 예. 우위를 확실히 점했었는데 이번에는 전체적으로 그 당시만 해도 김부겸 장관에 대한 어떤 기대감 같은 게 상당히 높았죠. 예. 그래서 대구에서 대선 후보 한번 키워보자 뭐 이런 게 좀 있었고요. 아니 그 이후에 지금도 장관도 했고 대선 후보도 맞지 않습니까? 네, 지금도 이제 그런 정서는 밑바닥에 깔려 있는데 네. 어쨌든 대구가 이제 보수의 아성이고 네. 최근 들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또 코로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김부겸 전 장관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좀 겪어야 할 어려움이 있는데 이 조사 결과만 본다면 희망은 좀 엿보입니다. 그래요. 주호영 의원 또 인물도 좀 셉니다. 이분 평이 좋고요. 의정 활동할 때 지켜보면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대표적인 다선 의원인데 그 미래통합당 의원 중에 그 대구 경북 출신 중에 굉장히 합리적이고 또 성품도 굉장히 온건하시고 그리고 이제 토론이 되는 그야말로 이런 분이어서 이번에 이제 지역구를 옮겨가지고 일종의 이제 저격공천 이렇게 비슷하게 되셨는데 김부겸 장관도 또 대표적인 네. 그 험지에 가서 그동안 정치를 일궜던 분이기 때문에 저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저도 굉장히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여론조사 개요 먼저 듣고 올까요? 이번 조사는 KBS와 한국일보가 공동 1회 한국리서치가 실시했으며 각각의 선거구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전화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4.4%포인트입니다. 조사 실시 기간은 대구, 수성구갑,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은 3월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이었고 강원 원주갑, 인천 동구 및 추홀은 3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이었습니다. 응답률은 대구, 수성갑 20.8%, 인천 동구 및 추홀을 15.4%, 강원 원주갑 18.5%, 충북 보은, 옥천, 영동, 괴산 23.9%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아까 코너 초반에 저희가 비례정당 투표 얘기를 했었는데 그 리얼미터의 조사 개요도 듣고 오겠습니다. 이번 주간 집계는 리얼미터가 YTN 의뢰로 3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57,441명에게 통화를 시도해 최종 2,514명이 응답을 완료 4.4%의 응답률을 보였으며 무선 전화 면접 및 유무선 자동응답 혼용 방식으로 실시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포인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궁금합니다. 인천 동구 미추홀 윤상현 무소속 의원. 그렇습니다. 여기가 지금 원래 이제 윤상현 의원 지역인데요. 네. 공천에서 이제 배제가 돼서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는데 네. 3파전이 됐죠. 그래서 예. 남영희 여당 쪽에 민주당은 남영희 전 청와대 행정관이 나섰는데 남영희 전 행정관은 32.4%로 조사가 됐고요. 많이 났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미래통합당에는 안상수 의원 과거에 이제 안산시장도 하셨죠. 인천시장이었어요. 시장도 하셨죠. 네. 이분이 이제 도전했는데 12%로 조사가 됐고요. 아이고 안상수 의원이 조금 낮게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그렇습니다. 무소속으로 도전하는 현 국회의원인 윤상현 의원은 28.9%로 남영희 32.4, 윤상현 28.9%로 오차범위 내 두 분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상현 의원이 이 지역이 뭐랄까요, 좀 재밌다 그럴까요? 예. 지난 총선에서도 윤상현 의원이 공천이 배제돼가지고 그때도 무소속으로 출마했어요. 그래서 당선됐잖아요. 그때도 새누리당 후보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네. 당선이 됐어요. 그때 새누리당 후보를 늦게 냈어요. 아니, 물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약체가 나왔는데 네, 일부러 또 윤상현 의원 눈치 본다고 하면서 늦게 내고 약체를 냈다는 그런 것도 그에 있었죠. 비해서 이번에 안상수 의원은 인천광역시장을 지낸 인물이기 때문에 센 후보인데 지금 여론조사 추이로 보면 이번 공천 탈락이 잘못됐다라는 윤상현 의원의 이 호소가 지역에 좀 먹히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여전히 뭐 인기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어쨌든 2강 1중에 판세를 형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목할 만한 지역구임에 분명합니다. 네. 지금까지 여론의 눈동자였습니다. 박시영 윈지코리아 컨설팅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박원석 정의당 정책위 의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7490님 코로나19 때문에 뽀뽀도 못하는데 노래 한 곡이요. 익스트림의 When I First Kissed You 듣고 싶어요 그랬는데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정답은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문재인 케어 아닙니다. 오바마 케어였습니다. 모바일 커피 쿠폰 받으실 분은 라이브 비데이 홈페이지에 올려놓겠습니다. 확인하시고 꼭 다 가십시오. 저는 내일 5시 5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 Yeah, that's where I first kissed you.